어디에도 없는 K리그 방송 히든풋볼 K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원일이와 슬기와 함께합니다. 요즘 K리그 매 라운드 보는 거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가 쌓이고 있고 이제 초반에 이번 라운드는 진짜 선수단, 감독, 코치 그리고 비 오는데 막 열심히 응원해준 팬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라운드인 것 같아요. 모든 경기가 다 재밌었던 것 같아. 보는데 지루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쌓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슈팅스타 시즌 2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에 U20, 20세 이하 선수들 네. 트라이아웃을 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 팀에도 물어봤어요. 갈 만한 선수가 있는지. 그래요? 네, 그래서 안 하나요? 예. 왜? 애들 대학 입시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 고3 수험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는 느낌인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기도 하고 그게 일주일에 2번 촬영을 알고 있는데 네. 일주일에 훈련까지 해서. 네, 그게 조금 왜냐하면 시합이 주말 리그가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뭐 목요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겹칠 수도 있어서 조금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했고 대신에 저희 팀 전력 분석 코치가 있는데 거기 합류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것들 있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다행히 전력 분석 코치가 가서 많은 거를 전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15세 이상 20세 미만 선수들이 지원이 가능을 하고요. 4월 16일 수요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쿠팡플레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또는 하이라이트에 있는 구글 폼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히든풋볼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후원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킴님께서 3,000원, 이시카와 유키님께서 10,000원 고맙습니다. 최준영 3,000원, 효보지 광신도 2,000원, 최병욱 2,000원, 유튜조 15,000원 고맙습니다. 힙합 빅보드에 묻어줘 황가도 뛰잖아 아이존 조유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감사합니다. 일본 분이신가? 이시카와 유키? 일본 분이라기보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에나가 뛰어가지고 에나로 네. 들어왔나 해서. 자, 이번 라운드 리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광주 대구 경기 제가 또 입중계를 했습니다. 주중에 홈팀 광주의 승리였는데 이때 대구 경기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걱정대로 이번 라운드에 좀 대구가 좋지 않은 성적을 연속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확실히 좀 이 정도 레벨에 있는 팀하고 했을 때 원래 광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하위권에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정현 감독 부임 이후에 그런 생각 좀 많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하고 경기할 때는 광주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체계가 워낙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또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쉽게 졌죠. 그런 거 보니까 K리그가 정말 어려운 리그인 것 같아요. 사실 상위팀, 하위팀, 뭐 중위팀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중상위 팀 같은 느낌. 그래서 매 경기가 어쨌든 뭐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버거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 경기에서의 광주의 어떤 그 성적은 이 주중 경기 한번 치르면 거기서 오는 좀 여파가 광주는 좀 더 크게 받지 않나. 스쿼드의 어떤 그 스쿼드 멤버상, 스쿼드상 좀 그런 좀 여파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경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 FC가 김천을 3대 2로 진짜 그리고 싸박. 예. 자, 평가 좀 해주시죠. 누구부터 평가할까요? 팀부터. 팀부터 평가해 주세요. 일단은 이현용, 이지솔, 김태한 이렇게 3명의 수비 조합을 수원 FC는 저는 찾은 것 같고 김천이 8명이 블럭 안에 그 8명의 수비 블럭 안에 들어왔을 때 수비 조직이 좋고 끊어 나가면서
이동경을 필두로 한 공격적에서 마무리가 좋으니까 수원 FC 수비수들이 좀 볼을 오래 끌면서 좀 덤비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좀 주요를 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그 진짜 기가 막혔어요. 윤빛가람이 이재원 주고 이재원이 이현용 다시 윤빛가람이 안데르손에게 패스하는 삼각 패스가 저는 기가 막혔고 이 윤빛가람이 안데르손에게 주는 패스는 이건 윤빛가람밖에 못 보는 길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던 근데 것 같아요. 김원희 선수가 지금 가만 보면 같이 이제 그 제주에 있을 때 윤빛가람하고 뛰었었나요?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윤빛가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좀 센 것 같습니다. 언제나 뭘 할 때마다 이건 윤빛가람만 할 수 있다, 윤빛가람만 시야가 있다, 윤빛가람만 패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붙이는 것 같아요. 뭐 윤빛가람한테 많이 갈굼 많이 당했나요? 약간 그런 볼 잘 차는 교보제 같은 느낌, 교과서 같은 느낌이 후방에서 있어서 봤을 때? 네. 그냥 윤빛가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책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윤빛가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상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윤빛가람이 저는 이제 기술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랑 이제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축구에서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빛가람 보면 되게 무심코 패스를 해요. 되게 무심하게. 근데 그걸 보면은 항상 그 라인을 깨트리는 패스나 그 블럭을 깨트리는 패스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TV로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이 뛰었을 때는 이 감탄사가 그렇지. 나오거든요. 수비 입장에서도 이걸 본다고 이걸 일로 준다고 이런 장면이 많은데 득점 장면이 저는 K리그에서 진짜 오랜만에 중원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패스해서 득점까지 만들어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원래 보통 측면으로 갔다가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장면은 많은데 중원에서만 몇 번의 패스로 되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을 우리 선수들한테도 계속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 안드레손의 마지막 킬러 패스도 조금만 늦었으면 사박이 오프사이드 걸릴 수가 있었는데 딱 타이밍 좋게 들어갔었고 모든 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강약 조절과 적절한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골이어서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멋있는 네. 골이었다. 그리고 이지솔 선수도 사실 저는 이번 경기가 잘못됐다 다시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최악의 날이 될 뻔했어요. 패스 미스로 인해서 실점했고 또 본인의 실수로. 네, 자책골을 넣었지만 또 그게 다행히 오프사이드로 판독이 되면서 실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지솔 선수가 또 마지막에 막 엄청 에너지 레벨을 올리면서 이거 연결하고 슈팅 마무리까지 하고 또 그리고 이현용 선수가 득점 장면에서도 이지솔 선수의 결정적인 경합 장면이 이겨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지솔 선수를 제 마음속에 좀 MOM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지솔이 머리가 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튀긴 튀어요. 그래서 머리도 사실- 길렀잖아요 네, 이전에는. 맞아. 맞아. 이번에 잘랐지만. 그 실점할 때도 보면 결정적인 골대 앞에서 빌드업 하다가 그냥 사실 남한테 갖다 줘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을 텐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2002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PK 못 넣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서 만들어냈잖아요. 약간 저는 그게 연상됐어요. 이제 저는 근데 전반 끝나고 김은중 감독이 뺄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하자마자 저는 이제 택티컬 전술 캠으로 보다 보니까 그 선수가 엄청 자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또 역전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텐션이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가져왔고 아까 원희가 말한 것처럼 에너지 레벨이 마지막에 더 올라가가지고 막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용병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오히려 이럴 때 오바해서 경기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맞아. 오바가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타이밍이 끼쳐지면서 좀 역전까지 잘 맞았던 만들어냈는데 것 같아요. 근데 득점 시간이 김은중 감독이 포효할 수밖에 없는 득점 그 시기였어요. 네. 사실 그 전까지 두 골은 김은중 감독이 오히려 되게 침착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골은 누가 감독에서도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97분에 골 넣었으니까. 네. 저는 이지솔 선수를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아까 슬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카드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옐로 카드나 뭐 레드 카드 퇴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절제를 하고 본인의 딱 힘에 맞게끔 그렇게 마지막에 또 헤딩을 따고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거의 5-2-3 같은 수비 형태를 보여줬는데 수원 FC가 야반다 선수가 원래는 거의 윙포인데 아반다. 수비할 때는 이제 5백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았나. 보통 일반적으로 수비수나 윙백 선수를 갖다 놓잖아요. 근데 윙어를 밑으로 내리고 공격 시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3-2-5 형태 같은 공격 형태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날도 공격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김은주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경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부터 우리가 주목했었던 이현용 선수 네.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너가 특히 주목했지. 아니 이번 경기도 딱 살짝 눈을 비비고 하는데 김민재인가 싶을 정도로 좀 헷갈렸어요. 좀 오버하지 마. 뭐 진짜로. 에이전트 아직도 하고 있나? 네. 진짜로 김민재인가 싶을 정도로 좀 헷갈렸고 조만간 저는 이거 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뭐죠? 빠른 시간 아니지만 조금 한 2-3년 안에 A 대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네. 네.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경기 스타일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너무 또 날리지 않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발전한다고 하면 A 대표팀에서도 신체적인 거는 다 갖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번에 또 마지막에 또 골도 넣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신감이 더 차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원일이가 보니까 수비 중에 자기 같은 유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절 반대 같은 뭘 잘 차는 사람 좋아해요. 저. 그러니까 약간 수비 자기가 무슨 김민재라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 뭔가 수비를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드업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일이가 보면은 수비는 수비다. 수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이 빌드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제 수비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근데 이제 볼도 어느 정도 얘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갖추고 있으니 빌드업 능력만 향상되면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게 향상되면 A 대표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은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키워볼만 하잖아 또 190에다가 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네. 빵이 기대를 크니까.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수원 FC 입장에서는 지금 딴 건 모르겠고 진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 극적인 골 좋죠 당연히. 근데 상대가 김천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승점 3점을 지금 번 겁니다. 네, 그리고 역전당하고 나서 뭔가 저는 되게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따라잡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윤빛가람 선수의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안정적 중원이 K 너무 안정적. 김도관. K 김도관. 그러니까 수비 밑에서 섰을 때는 수비를 도와주면서 빌드업하고 그 후반에는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 박스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를 분산시켰던 것 같고 저는 이 선수가 국가대표 뽑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워낙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를 상대로는 그 로우블럭 수비를 상대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조직을 깨는 데 있어서 그 패스 길을 만들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에 뽑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리그 한국이 아시아를 상대로는 그 깊은 수비를 상대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경기 운영을 거의 하잖아요. 그런 상대를 상대할 때 이 패스 한 방으로 패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울산의 보야니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정말 패스가 군더더기가 없어. 절로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절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수비 조합만 잘 맞추면은 그래도 국가대표에 뽑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국가대표 얘기했는데 나이가 34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경기는 언제 하지? 그 동아시아? 동아시안컵 윤빛가람의 실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깐 국가대표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것보다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 타이밍이 좋고 박스에 잘 들어가고 근데 이런 유형이 저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 자체 이 생각도 고정관념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가 저는 나이로 굳이 이거를 하지 않고 퍼포먼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고 정말 어린 선수도 들어갈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들어갈 수 있는 예전에 저는 그냥 뭐 다니엘 알베스도 정말 나이 많을 때 들어가고 지금도 보면 많을 거예요. 유럽에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실력이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윤빛가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대표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나이를 빼고 본다면. 네 맞아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윤빛가람이 중원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데 사박 마음에 드셨어요? 골도 넣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잘하던데. 네. 잘하던데? 6라운드 제주전까지 이상 저온 형상 때문에 시박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날씨 탓해. 이번 라운드 존나 추웠어요. 비도 오고. 이번 라운드 추웠지. 네. 근데 따뜻해졌잖아. 아니 준비하는 기간이 따뜻해졌잖아. 그치. 7라운드 포항전에 싸박 됐습니다. 이번 경기 때 아싸박 골 넣으면 내가 아싸박이라 했는데 골 넣었죠? 네네. 다음 경기 터진다? 이름 또 바꿔야 돼요. 뭐로? 아싸라박. 아싸라비약. 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아싸라비약. 2절 3절 이제 뇌절까지 간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시박, 싸박, 아싸박, 아싸라비약.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인터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원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하긴 한데 시즌 직전 이게 안데르슨 인터뷰입니다. 시즌 직전 구단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어쨌든 수원 FC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출발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역할은 축구를 최선을 다해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시즌 초반에 구단과 정리한 내용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동료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데르슨은 좀 여름에 떠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구단이 수원 FC 구단이 뭐 이렇게 소음이 많잖아요. 저는 이거 구단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구단하고 충분히 나누고, 근데 이제 외부로는 이거 특별히 얘기하지 말라,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로 자꾸 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단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마음은 저는 선수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드러냈다는 거는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어쨌든 뭐 좀 짜증나는 인터뷰이기도 하지만 이해도 가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구단이 좀 일을 처리 좀 어설프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단도를 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이제 팬들에 대한 어떤 그 예의를 떠나서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마음을 이 인터뷰 내용 봤을 때는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퍼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로 간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선수도 저는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그렇지. 뭐 나는 열심히 하겠다 뭐 그 다음은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선수도 스킬이 좀 인터뷰 스킬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즌 초반에 이렇게 막 그 시끄러움이 있었을 때 많이 상처를 받거나 빡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는 구단이 할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구단은 이렇게 입장이 있는데 감독이 뭐 아니야 내가 뭐 말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종화 단장님한테 좀 물어보지. 포항에. 그분은 또 요즘에 포항만의 요즘에 좀 안 좋구나. 지금 성적이 지금 그런데 뭘 물어봅니까? 아니, 성적이 아니라 네. 요즘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라운드 뭐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좀 안데르슨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름 문제고, 지금의 분위기는 팀이 첫 승을 얻었기 때문에 이분이 잘 살려서 그렇죠. 연승을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원의 윤빛가람, 그다음에 최전방의 싸박, 그다음에 이제 최후방의 이지솔 내지는 또 이현용 어떤 활약들이 잘 버텨준다면은 우리가 뭐 수원 FC에게
처음에 김문중 감독이 수원 FC 왔을 때처럼 파이널 A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강도권을 벗어나서 중위권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초반에는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어떤 순위를 유지하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첫 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스코어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무조건 지는 경기라. 왜냐하면 지금 김천이 워낙 좋은 활약을 그동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이 질 줄 몰랐는데 3대2로 마지막까지 득점하면서 승리한 수원 FC 대단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박 제가 네. 이름만 바꿔서 아쉬우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더 얘기하세요. 제가 이번 경기 보고서 누구랑 스타일이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대구랑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주니오 골무원. 주니오라고 그래? 그 느낌이 비슷하고 그래? 호적호적되면서 느리면서 그냥 골은 다 넣는 골을 거. 다 넣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이 친구가 득점 감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K리그에 적응을 해서 수비가 언제 붙고 언제 안 붙는지를 좀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수비수들의 K리그 수비수들의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제 끌어내는 그런 뭐 몸싸움이나 거칠게 했을 때 반응하는 건 조금 있어요. 근데 주니오는 거의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칠게 해도. 근데 그런 부분만 조금 반응이나 이런 액션이나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 저는 대형 스트라이커 외국인 공격수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원일이는 그 수원 FC 경기 볼 때 모니터 앞에 그 코박죽하고 네. 싸박만 보나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저도 라이브로는 잘 못 봤어요. 네. 근데 이 핸드폰에 뜨잖아. 네. 근데 득점이 사박 이렇게 돼 있는 거서 혹시 사박인가 이러면서 보면 사박이야. 야 처음에는 골 넣고 야 이거 됐다 이거 사박이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박이 계속 좀 지켜보니까 적응을 한 것 주니어 같고 같은 느낌이다. 예, 몸이 좀 올라오면서 네. 주니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주니어 같은 느낌 받나요? 싸박 보면 어때요? 주니어를 보면은 대단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약간 호마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되게 키가 크지만 주니어가 그냥 찬스 나면 어떻게든 때려 넣는 느낌. 막 슛 기술이 되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빈 곳으로 잘 차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박도 보니까 그렇지. 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 뭔가 막 멋있게 골 넣는 건 아닌데 그 슛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루안 선수도 제가 볼 땐 되게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서 이 안데르손 잘 꽂혀서 잘 데리고 있으면은 이번 후반기 때까지 만약 있다고 하면 이 세 명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다 선수나 오프키르 선수도 되게 부지런하더라고요. 뭔가 성향이. 그래서 이 5명이 잘 지켜지면은 후반기에 되게 무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5명이 지켜주고 수비수 그 김태한, 이지솔, 이현용 3명이 좀 또 이용 선수도 간간히 이제 출전하고 하면서 그 5명이 어떻게 보면 5명이 공격하고 5명이 수비하는데 그 핵심 역할 윤빛가람이 중간에 잘 연결해주고. 야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주니어 막아봤죠? 막아봤습니다. 어때요? 아니 이게 뭐 없어요. 아니 진짜 방심하게 만들어. 아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어. 저는 대구에 있을 때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에반드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좀 파워풀한 선수. 근데 이 선수는 뭔가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니오는 약간 방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실점을 안 했어요. 얘 뭐지? 이러면서 몸도 좀 안 좋은 거 같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서 울산 가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박스 안에서 본인의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피니시를 하기 위한 그런 힘이 남아 있는 느낌이었고 그 박스 안에서 사실 공을 잡았을 때 힘들잖아요. 막 압박하고 이랬을 때 그럼 슈팅이 잘 안 나올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으로 밀어넣는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니까 사실 공격수가 터치 몇 번 할 거 없거든요. 그냥 박스 안에서 오는 거 때려 넣으면 되니까 사박 선수도 연결해주고 들어가서 타이밍 맞춰서 득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주니어의 향기가 느껴졌다. 난다. 그러니까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막 많은 터치도 없고 그냥 움직임 타이밍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라인에서 딱 어. 걸쳐가지고. 그러나 주니오는 굉장한 포커페이스였어요. 드립 딱 까고 막 냉정하고. 잡고 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해도 얘가 표정이 그냥 포커페이스 유지해서 얘가 지금 짜증이 났나? 경기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표정을 못 느꼈는데 사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컨트롤이 된다면 저는 K리그에 적응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항 대 안양 경기입니다. 포항 대 안양 경기 보는데 이호재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골을 몇 골을 넣어야 한 골이 그 인정이 되는 건가요? 또 PK도 한 번 더 차고, 예, 그러면서 정말 이거 경기 만약에 못 잡아냈으면은 뭐 팀도 팀이지만 이호재 입장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뭔가 그 하늘이 포항을 못 이기게 하려는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불안불안하다 네. 계속 그랬는데 야 이거 뒤집는 거 보고 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이 떠올라. 그냥 포항은 포항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경기였어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취소되면 진짜 경기가 말릴만 그 하거든요. 말리지.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좀 경기가 좀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먼저 실점해서 말렸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경기가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걸 뒤집는 거 보고 얘네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진짜 좀 궁금해요. 이런 포항의 힘은 뭘까? 라는 포항의 게 힘 사실- 아까 보여줬잖아요. 신광훈 선수가 넘어져서 볼을 굴러오는데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신광훈의 힘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뭐 후배 선수들이나 영향을 끼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렇게 뛴다는 거 보고 저는 보고 저 진짜 도라이네 저거 이랬는데 아하. 그런 것들이 팀에게는 정말 그쵸. 긍정적인 부분을 네.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뭐 그 선수 스타일상 다른 팀 그 팬들은 안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도 있긴 합니다만 신광호 자체는 선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리고 팀에도 꼭 필요한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용은 좀 어땠어요? 저는 이제 FC 안양이 최근에 5-3-2로 해서 중원을 튼튼히 막고 이런 전략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포항이 거기에 맞게 좀 전술 잘 갖고 나왔어요. 이날은 보통 백3로 빌드업을 많이 하거든요, 포항이. 근데 이날은 2-3-5 형태로 빌드업을 했어요. 근데 5-3-2 수비의 약점은 사실 상대편 사이드백을 제어하는 데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3명의 3의 3명의 미드필더가 상대편 윙백 위치에 수비를 커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커버를 나가는 게 되게 공간이 멀어요. 그러니까 3명이 어떻게 가로 영역 그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포항이 3-2-5나 3-1-6 빌드업을 했으면은 5-3-2 수비 형태가 잘 맞아서 아구가 잘 맞아떨어서 수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포항이 이걸 잘 분석해서 2-3-5 그러니까 4-3-3 형태로 빌드업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경기 초반에는 FC 안양 선수들 힘이 있으니까 막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조상혁 선수가 득점할 때도 보면 그 강민준 크로스 조상혁 헤딩슛인데 저는 조상혁이 이호재인 줄 알았어. 둘이 똑같아. 뭔가 체형도 그렇고. 맞아. 저 피지컬이 있어. 그런 네, 근데 헤딩 크로스도 기가 막혔고 헤딩도 기가 막혔는데 다만 김다석 골키퍼의 그 부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로 절묘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스도 훌륭했고 헤딩 타점도 훌륭하긴 했습니다만 FC 안양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 김다석 선수가 이제 골키퍼가 퇴장당해서 못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어쨌든 그 전술적인 선택이 저는 어쨌든 경기 균열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위치가 5-3-2 그 커버하는 데 위치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거기서 헤딩을 제대로 박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술 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전술을 잘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포항이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도 많고 박태 감독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 다 막혔거든요. 근데 이 조상혁, 이호재, 그리고 조르지까지 세 명이 다 크잖아. 그러니까 크로스 득점 나오는 상황에서도
단순한 플레이, 이 위협적인 플레이가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포항의 지금 상승세 힘을 받고 있지 않나. 되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조르지 같은 경우도 이제 팀이 어쨌든 승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조르지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득점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이제 그러니까. 조르지의 어떤 플레이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윙으로 가니까 네. 선수 뭐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근데 그러고 나서 엄청 뭔가 위협적으로 근데- 그냥 근데 득점 상황에 거의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골대 근처에 있어. 골대 근처에 있고 이 조르지한테 뭔가 흐르는 공이 득점으로 터지면서 본인의 역할은 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가운데 있는 이호재 선수가 골이 다 취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상황에서 파울성이 있고 뭐 옵사이드가 됐든 말든 골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0점이 조절이 됐나 0점 봐. 조절된다는 예. 거잖아요. 슈팅이 어떤 원래 능력이 슈팅은 있다는 거잖아요. 좋았어. 근데 그것도 아버지 따라가나? 그렇죠. 사실 나는 이기영 전, 이기영 후도 난 이기영만큼의 발등 좋은 사람 아직까지 K리그에서 본 적 없습니다. 저는 2015년도 인천에 있을 때 코치였거든요. 네. 그때도 슈팅이 좋더라고요. 아. 그 맨날 막 운장 세우는 거 잘 슈팅 인스텝으로 막 빵빵 때리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그 전후도 이기영만큼 잘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예전에 K리그에서. 그 애틀란타 올림픽 그때 한참 그때 중거리 슛으로 골 많이 넣었을 때 근데 확실히 피가 있나? 진짜 저는 그 공격수를 볼 때 이동국 선수가 뭐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 코스로 강하게 그 타겟으로 좀 강도가 있게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호재 선수의 슈팅을 보면 뭐 터닝 슈팅이나 뭐 발등으로 얹힌 슈팅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코스로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발목 힘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빠따가 좋다 그러나 이게 그쵸? 좋아가지고 코스에 강도도 있고 그런 슈팅이 나옴으로써 득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전 경기까지는 0점 조절이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호재는 단점도 있죠. 약간 좀 느리다는 거. 뭐 근데 그 피지컬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까지 빠르면 홀란드예요, 사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좀 유연함과 슈팅에 했을 때 조금은 빠른 타이밍 워낙 임팩트는 좋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다 취소가 됐잖아요. 골 넣고 다 취소돼서 셀러브레이션 할 것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 PK까지 취소가 못 넣었지만 취소가 되고 다시 차게 다시 되면서 차고. 이호재 선수가 이렇게 결승골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2의 주민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금만, 느낌으로 예. 좀 더 키핑 잘해주고 또 연계까지도 된다면 이 선수도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봤는데 약간 미드필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을 좀 잘 다뤄요. 그래서 볼 보면 쉽게 잃어버리는 게 없고 주민규 선수도 원래 미드필더였었으니까 맞아요. 좀 비슷한 이제 슛 기술이 조금만 더 다양해지면 확실히 제2의 주민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 포항에 또 한 명 이야기하고 싶은 네네. 선수가 있습니다. 강현재 선수라고. 네. 제가 이 포항이 화수분 축구 얘기를 했잖아요. 유스에서 계속 나온다고. 저는 왜 강현재 선수 왜 포항 유스인 척하고 있었어요. 저 유스인 줄 알았어. 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아 그래? 나는 포항 이 친구는 포철공고 뭐 이마빵에 나왔다. 붙이고 다녔나요? 그것도 알잖아요. 네. 심지어 근데 명주는 제가 포철공고 나온 줄 알았대요. 저도 그 제 전략이거든. 포항에서 성공하려면 포철공고인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현재 야, 선수는 너는 포천하고 포항하고 관계도 없는 김포잖아. 그러니까. 아예 끝까 나 끝이잖아. 통신고 그것도 나왔는데 대각선으로 끝이야. 근데 전화 원일이는 포항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해요. 얼굴 보면 그냥 포항 사람이라고. 저는 강원에 있을 때도 강릉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다 대구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집 어디냐 그래서 서울이라 그러면 왜 서울 사니? 태어난 곳이 서울인데. 너 연변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신광훈 거기 핸드폰에는 인민군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포항은 유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유스랑 유스 출신 선수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뭔가 모나지 않게 딱 들어와서 하는 게. 근데 저는 강현지 선수가 사실 지난 코리안컵 때 굉장히 부드러운 드리블로 결승에서 득점을 했고 이 부드러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철공고 유스에서 또 좋은 선수가 나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포철공고랑 상관이 없는 선수더라고. 이 친구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포항의 스카우팅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지대 또 나왔더라고. 네, 상지대 나오고 부산정보고 나오고 이 선수가 사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어린 선수 좋은 선수 많아요. 포항? 고등학교 대학교 경기를 대학교에 보면은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 어린 선수 그러니까 굳이 22세 룰 안 해도 저는 무조건 좋은 선수 나온다고 봐요. 그래 네. 21세 룰 좀 없애자. 네. 그 지금 좋은 선수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돈만 더 쓰게 됐어요. 22세 룰 때문에 억지로 22세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좋아진 선수들 많거든요. 22세 룰 때문에 더 좋은 23세를 못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빨리 좋은 선수 안 그래도 어린 선수 많으니까 굳이 이런 룰 없애면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룰이기 때문에 네. 좀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같은 프로 선수인데 22세 이하 룰 있고 U 붙잖아요. 그럼 좀 그러니까 애 같아 괜히. 그리고 잘해도 빼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이제는 진짜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네. 포항은 생각보다 젊은 선수들이 좀 아. 잘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이호재 선수와 더불어서 그 조상혁. 예, 이 선수도 충분히 옵션 내지는 주전으로 옵션이에요. 네. 활용할 수 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포항의 성적을 보면 최근에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어떤 그 승률인데 보세요. 패패패패 무무 그 무무도 깠거든 느낌이. 그때 거의 뭐 경질해야 된다 막 그런 맞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무무였단 더 말이야. 믿어달라 얘기를 근데 봐봐요. 드렸었는데. 무무승승 무승이야. 네. 처음 무가 그렇지. 별로 그렇게 맞아요. 크게 네.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승리가 그래서 그렇게 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점 관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전체 경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승점의 반을 따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연패를 하더라도 좋은 상 그 전에 승점을 벌어놨으면 좋은 상이 될 수도 그치. 있고 그리고 연승으로 인해서 지난 거를 채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감안해서 경기를 보면 그래도 감독이 막 미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도.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네네. 너무 이제 팀을 미워하거나 감독을 미워하면 보기도 힘드니까 네네. 어느 정도 앞에서 승점을 쌓아뒀으면 네. 조금 뭐 뒤에 연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맞아요.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보고 기다려주는 네. 그 마음이면은 그리고 경기 보기 상대 편하다. 순위를 보고도 꼭 승점을 따야 어떻게든 1점이라도 가져가면 좋은 경기가 될 수가 있지 있는. 그런 경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 졌어도 이번 좀 비겼을 때 지난 상대를 봤을 때 그러면 납득이 되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셨으면은 그나마 감독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의 유병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기고 있었을 때 도전적인 패스가 필요하다, 좀 더 과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나요? 안양 선수 안양의 플레이를 봤을 때 근데 뭔가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체력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있는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이제 5-3-2 로우블록 수비 자체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포메이션이기도 해요. 특히 이 포메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든 볼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수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워낙 포항이 압박을 그러니까 포항이 이거에 3-5-2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후방 지역에 수비수가 좀 있고 또 앞쪽에서는 공격수가 아무래도 미드필더 공격수가 한 명이 적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전개라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줄 때까지 좀 소유를 좀 해줘야 된다. 이 뜻도 네,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유가 공격 형태를 잡아놔야 되잖아요. 이날 보면 3-5-2의 윙백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수비할 때도 거의 그러니까 그 경기장 끝에서 끝에까지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5-3-2 그 맞아요. 윙백들의 역할이. 네. 근데 그 윙백들이 공격 지역 높이 갈 때까지 수비와 미드필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볼 소유해줘야 공격 형태가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중원만 막으면 계속 자를 수 있으니까. 근데 측면으로도 볼을 보내야 상대 수비가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중원의 후방에서 좀 볼을 소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볼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체력 부담이 계속 갔고 결국에 공간이 생겼고 오히려 뭐 조상혁이나 이호재 이런 선수 힘이 좋다 보니까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강현재 선수도 힘 있는 선수인데 조상혁 선수도 힘 있는 선수인데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고 조르지도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버거움을 주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K리그 1 처음이고 맞아. 리그 처음 경험하고 선수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 싶습니다. 저도 슬기가 전술적인 얘기 해줬으니까 저는 이제 스틸리아드의 그 분위기, 그 안양 선수들이 또 종합 운동장에 있다가 스틸리아드 또 전용구장 오면 또 사실 쉽지 않고 또 포항 선수들도 또 안양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 구장 분위기 그 분위기가 또 자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스틸리아드 그 분위기가 후반전에 전반전에 비가 안 왔던 것 같은데 후반전에 딱 비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동점골 들어가면 사실 스틸리아드 분위기가 확 타거든요. 그러면서 역전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 초반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 그리고 연패 승리하지 못하는 포항을 보면서 박태하 감독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몇 주마다 이제 감독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박태하 감독님이 정말 잘한 게 상대에 맞춰서 전술을 잘 짜고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지면은 뭐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번은 정신력 막 얘기하잖아요. 정신력 분명히 중요한데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먼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정신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코칭 스태프 감독이 흔들릴 때 하는 역할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보면은 이제 정신력으로만 자꾸 승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정신력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박태하 감독님이 정말 준비를 잘하고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서울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대2 경기였는데 와 서울로서는 좀 이제 좀 아쉬운 그런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쉽기도 하는데 저는 다행히 다행인 경기다. 네, 이대용 먼저 먹었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부상 두 명이 나가면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면서 흐름이 반대로 좋게 되면서 좀 이상한 상황이 되겠어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서울로서는 이제 그 실점 장면이 네. 되게 어설프게 다 실점을 했잖아요. 사실 본다면은 야잔이 실수 안 하는데 비어와가지고 네. 공찍 이렇게 되면서 약간 바운드 약간 좀 예상 잘 못하면서 그렇죠. 실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흘러갔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날 같았는데 오히려 그 교체가 되고 경기 흐름이 오히려 이상하게 서울이 좋은 쪽으로 가져가면서 사실 링가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전반 끝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링가드 놔두고 링가드가 갑자기 폼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세계적인 선수는 경기 그 안에서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링가드 이번 시즌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지금. 근데 오늘 저는 이 후반전만 봤을 때는 봤을 때 저는 뭔가 클래스가 있다. 근데 사실 실점할 때도 터무니없이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 끝나고 나갈 줄 알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근데 후반전에 뭔가 저는 막 오버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침착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부서울에서는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김진성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의 고민도 될 것 같은 됐을 생각이. 것 같다. 네. 그냥 전반 32분 만에 정승원 기성용을 다 뺐어야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플랜이 깨진 상황이었었고 PK 내주면서 실점 그리고 이제 야잔의 실수를 실점했는데 이거를 이제 버텨내면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전도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뭐 반성? 맞아요. 잘 복귀를 좀 잘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원정이고 맞아요. 힘든 경기인데 상대가 두 골을 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2대2가 됐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대전 얘기를 좀 해보면 대전은 전반전에 2대0으로 마치면서 완벽하게 전반을 마쳤습니다. 근데 축구에는 전반전 2대0 승리를 가장 조심해라는 말이 있죠. 다 진짜? 뒤집어지기 가장 쉬운 스코어가 2대0이거든요. 그냥 약간 클리셰처럼 말하는 건데 우리 팀 선수도 한 명도 2대0만 내면 2대0이 제일 무서운 스코어야 계속 소리 지른단 말이야. 사실 다 무서운 스코어거든. 1대0이 더 무서운 스코어인데. 근데 약간 클리셰처럼 그냥 하는 얘기처럼. 왜냐하면 2대0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근데 놓을 수 있는 2대0이면 한 골 먹잖아요. 진짜 졸라 쪼달려. 맞아요. 코칭 네. 스태프 입장에서는 스코어라서. 진짜 졸라 쪼달려. 한 골을 그래서 지키려고. 2대0에서 뭔가 여유 있는 교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2대0 되면 좀 경기에 그동안 출장 못 봤던 선수도 넣어주고 싶은데
한 골 먹으면 이게 갑자기 후달리거든요. 그러니까 2대0이 되게 무서운 스코어긴 해요. 그래서 1대0, 2대0까지는 함부로 뭔가 되게 긴장되는 스코어. 3대0은 솔직히 거의 게임 오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전을 2대0으로 맞췄으면 대전 같은 경우는 후반 75분까지는 대전이 뭘 안 하더라도 형 75분까지 상대 좀 서울의 실수를 유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뭔가 서울의 템포에 일일이 다 맞춰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기력을 보였고 양쪽에 발빠른 윙어를 후반전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뒷공간에 그냥 쉽게 좀 던져놓고 그런 플레이를 했었어도 서울이 상대 뒷공간에 서울의 뒷공간을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빠른 선수들한테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뭔가 이 템포에 일일이 반응해주면서 양 팀 다 너무 좋은 축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서울은 좀 압박이 통했고 두 골을 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이 저는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다 어쨌든 뭔가 개인의 실점으로 개인의 실수로 득점 실점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양 팀 다 감독들은 좀 아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는 잘했으나 뭔가 야잔의 그런 큰 실수. 김진수도 약간 김진수의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돼? 불행한 이게 느낌? 김규동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 선수를 모아놓고 야 지금 분위기 산만하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된대. 0대0으로 그냥 끝내도 된다라고 이제 안정만 찾아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부터 주르륵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0대2로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산만했어. 비도 내리고 하면서 맞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막 비가 안 내리고 하면 덜하긴 한데 막 비 내리고 막 그러는데 경기가 나도 이제 뭐 여러분보다는 당연히 좀 하이 레벨에서 뛰었고 이제 그 많이 얘기- 뛰잖아요. 그만 그 했지만 축구야 다 똑같아. 했는데 막 비 내리고 그랬을 때 막 태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쓰러지고 앞으로 실려 나가고 그러면은 뭔가 졸라 산만할 때 있잖아요. 특히나 비 오는 날. 그리고 자꾸 볼 안 잡히고 볼 세고 아웃되는 것도 많고 뭔가 되게 시끄럽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경기가 특히나 비 오는 날은. 전 그럴 때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 좋아? 네? 아니 뭔가 뭐가 더 막 올라오는 느낌이야? 아니요. 의외의 상황이 많이 나오죠. 의회에서 많이 남아가지고 본인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내가 실수를 해도 이 딴 바람이 사람도 나고 실수하니까. 비와서 실수를 했겠구나 이런 뭔가 핑계를 낼 수 핑계가 있으니까.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럼 핑계 댈 거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 불거나 비 오거나 이런 상황이 좋고 실제로 저는 수중전 승률이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스타일에 맞는 네. 선수가 있어. 근데 저도 솔직히 수중전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비 내릴 때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네.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런 어떤 산만함 속에서 실점을 먼저 했는데 어쨌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성용 선수가 햄스트링 그다음에 쇄골 정승원 좀 오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에서 지금 빵꾸가 생겼고 김민호 감독이 링가드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후반전에 빼려고 했었는데 지금 슬기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경기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루카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몰라요. 나는 너무 괜찮아. 저도 이번 경기는 뭔가요? 루카스 득점 못해도 요 정도 해주면 나는 딱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네. 알겠어. 난 이해가 돼요. 근데 루카스 그거 조절해야 됩니다. 음. 본인이 해서 마무리가 되고 확실한 거는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거 아닌데 억지로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자기가 뭔가 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을 보거나 좀 더 패스 타임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억지로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억지로 볼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면 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윙어들은 저는 볼을 오래 갖고 있는 선수들 좋아하거든요. 볼을 딱 측면에서 근데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정말 볼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수비가 쉽게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갖고 있으면 상대의 수비가 이쪽 쏠리고 뭔가 다른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도 자꾸 뭘 빨리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면 터무니없이 턴오버가 생기거나 근데 이 선수는 터무니없는 턴오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문선민 헤딩 득점할 때도 이 선수가 정말 적재조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김진수 오버래핑 나가는 패스 딱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저는 되게 퀄리티 있는 선수 같아서 같이 뛰면 저는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그거 다 둘째치고 교체돼서 나올 때 중계화면에 잡혔는데 본인이 이미 만족을 했어.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나올 때 그랬나요? 나올 때 아니 나올 교체 나올 때 그건 못 봤네. 이전 표정과는 달랐어. 나 오늘 반가이 했다. 나 오늘 뭐 뭔가 한 건 했다 이런 표정으로 교체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본인도 만족을 한 것 같고 저도 좀 합격점을 더 해야 되겠지만 좀 그리고 발전하고 저는 있다. 진짜 좋아질 게 김진수랑 뭔가 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 둘이 계속 움직일 때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비네이션이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계속 서울은. 왜냐면 루카스는 아니면 서울은? 루카스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영욱인데 진짜 조영욱을 나는 이거 진짜 제일 고민될 것 같아. 어떻게 써야 될지.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 득점을 사실 어쨌든 못하니까.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근데 아니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팀에 2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 전방 압박도 잘해. 공간으로도 잘 움직여. 근데 마지막 득점인데 이거 정말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선민 선수가 사실 후반전에 히어로였잖아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또 마지막 골 넣을 뻔했어. 그거 넣었으면 완전 영웅 되는 그거 건데. 넣었으면은 이제 완전히 또 킹받은 셀러브레이션 나오는 반전 건데. 탑하고 난리 났었는데. 링가드 골 넣을 때도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루카스 얘기했을 때 루카스가 문선민한테 줄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 안 주고 하는 거 보면 난 답답해. 루카스 잘하는 거 알지. 그리고 비싼 선수인 거 알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외 축구만큼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돈 있는 선수가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 돈값 못 한다고 그래. 돈값은 못 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 지금 루카스는 더 잘해야 돼 사실. 못 하고 아니, 있는데 내 근데 생각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오르고 달래서 해야. 내가 만약에 서울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네. 싸박이 섭섭해. 싸박 무슨 한국인 보고 씨박 싸발 뭐 야발 다 해놓고 무슨 얘는 또 어르고 달래고 해.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싸박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 싼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이 금액이. 근데 또 루카스는 좀 내가 좀 금액대가 또 좀 비싼 선수라고 해서 또 아니 본인 기준은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본인이 제 봤을 때 기준에. 저거 맞기 쉬운데 아. 생각을 좀 저평가하는 것 같고 오케이. 루카스 같은 스타일은 뭐냐 맞기 힘들어하는 아.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야기할 때 보면 미드필더 입장으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드필더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제일 힘든 게 턴오버 나온 선수가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턴오버가 안 나오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만 조금 아쉬울 뿐인데 그래서 나는 루카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야죠 무조건. 좀 더 여유를 네. 가지고 좀 더 주위 동료들을 이용하고 좀 더 플레이가 저는 간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볼이 마지막 순간에 멀어. 야, 이게 한 번 더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거든. 한 번 더 치고 그래서 뭔지 알죠? 슈팅을 네, 해야 네. 되는데 아니면 슈팅을 할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무리한 자세로 그렇지. 슈팅을 하고. 그러니까 슈팅이 좀 삐리리 나가. 정확한 빵 이펙트가 나가야 안 되고. 되는데.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만 좀 잘 조절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아까 돈 얘기했는데 사실 K리그 그 돈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으로 따지면 이 선수가 비싼 선수가 아예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적은 선수인 거예요. 돈이 적은 선수.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축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한국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비싼 선수 돈값을 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저는 문선민 선수가 조용욱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문선민이 밥신 뒤로 들어가면서 좀 볼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박규현 선수랑 문선민 선수랑 맞닥뜨리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박규현은 내가 왜 마크가 없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 잘 서 있었어. 문선민이 애매한 위치를 그 밥신 뒤 그 공간을 후반전에 잘 이용했었던 게 득점까지 나오고 마지막 그 문선민 선수가 찬스 잡는 거 있었잖아요. 그 장면도 밥신 뒤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그거 넣었으면 사실 끝나는 장면이었는데 박규현 선수는 왜 문선민이 나한테 안 오지? 왜 안 맞닥뜨려지지? 난 왜 놀고 있지 수비할 때? 그리고 문선민은 수비할 때는 또 박규현을 깊게 내려가면서 박규현 선수 공격 장면에서는 또 수비를 확실하게 해주고 공격 장면에서는 문선민 선수가 공격할 때는
밥신 뒤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 공간을 잘 이용했었던 게 득점으로 좀 서울 공격이 좀 살아나는데 조영욱 선수도 큰 역할을 했고 문선민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나는 좀. 문선민, 링가드, 루카스 조합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그 루카스도 그리고 또 골대 맞았잖아. 또 슈팅이 하나. 그것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지. 뭔가 저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명이 되게 위협적. 위협적이야. 벌려서도 잘하고 안으로 좁혀서도 맞아. 잘하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후반기 네. 오히려 기대가 돼. 저는 올 시즌의 대전이 이 서울 원정 경기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거는 상위권 상위권으로 계속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대0 상황에서 또 상대를 숨통을 들어지고 버티지 못한 거는 우승권에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대전 수비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창근이 그 이승모 선수의 결정적인 헤딩을 선방했잖아요. 가지 마세요 이창근한테. 칭찬하지 말라고. 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 선방- 문선민 막았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막을 거 막은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다음 거 할 준비하고 왜 거기 가서 박규현 선수가 이창근 막 잘했다 엉덩이 아니 그게 삐뚤어지고. 팀 스피릿이잖아. 그 팀 그 단단하게 말. 너도 안 갔어 그러면? 너도 갔을 거 아니야. 저는 안 갔어요. 왜냐면 거기 가잖아. 골키퍼가 저한테 쌍욕 쳐요. 뭐라고? 뭐 마크를 정신 차려. 그래서 칭찬할 때 찬스를 준 거잖아. 너는 그러니까 형 잘 막았어 아니면 막 잘했다라고 갔는데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어. 잘했어요. 가려고 그러면 이제 슛 주지 마. 정신 차려. 마크해. 창근이 너 너무 착한 거야. 거기서 칭찬 일일이 그거 받아주면 안 되고 거기 수비수들한테 이제 찬스 또 실점 찬스 또 오니까 또 집중해라고. 칭찬 가지 마. 그렇지. 하이파이브 꺼져. 칭찬하지 마. 이러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창근이가 막으면 그냥 막은 거야. 제가 볼 때는 하창래 선수는 안 갔거든요. 이미 이 위기가 고비가 땅땅땅 온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창래 선수는 거기서 괜히 그 기운 빼지 말고 그렇지. 다음 스텝 더 다음 스텝 집중해라.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인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는 난 처음 듣는데. 사실 근데 이창국 기보도 같은 마음일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약간 형 잘했어 막 이렇게 너 진짜 슈퍼 세이브했어 이렇게 막 등 두드려주고 막 하이파이브 해주니까 약간 좀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실점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창근 선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끼지 않았나. 수비수들이 이제 창근이가 막은 원래 잘 막는 선수잖아요. 원래 슈퍼 세이브 많고 그런 선수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칭찬해줄 필요 없다. 네. 저도 예전에 그 신하영 선수가 슈퍼 세이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막을 거 막았구나. 먹을 거 먹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거기 가가지고 와 형 잘했어. 이거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쌍욕 날아오니까 더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런데 이창훈 선수도 뭔가 이 수비수들이 칭찬하러 왔을 때 내보내라. 더 정신 차리라고 더 악다구니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야 이거 다른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뭔가 와닿는 포인트이기도 해. 이거는 이상하죠?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 저는 딱 이승모 선수가 딱 그 막히고 나서 이 칭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지금 이창근 선수 그냥 막을 거 막은 거고 물론 잘 막았지만 또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고비가 또 올 건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또 이 실점을 또 하는 장면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구택이 2골 넣었잖아요. 그건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네. 주민규 진짜 고민 좀 될 것 같아요. 구택이 이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둘 다 쓰기는 아니. 조금 근데 교체 타이밍을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2대1 상황에서 구택하고 주민규하고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주민규 카드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임덕근 선수가 제가 그 병강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퍼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임덕근 선수랑 김주범 결과론적이지만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구택이랑 실수하고 주민규를 바꿨죠. 임덕근은 실수하고. 실수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먼저 미드필드 라인을 좀 더 강화를 했더라고 한다면 좀 결과는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하. 네. 교체 타이밍 그리고 교체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원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먼저 득점을 하고 나서 동점된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원정 서울 원정에서 승점 1점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추스리고 다음 어떤 그 라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라운드는 다 이제 코리안컵이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 조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강원대 광주입니다. 골은 무지하게 못 넣었지만 어쨌든 1대0 어렵게 승리를 거둔 강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광주가 이 주중 경기 이런 거 한번 치르면 광주 팀은 좀 많이 힘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광주도 이번 시즌에 계속 그 아침을 했잖아요. 그런 여파들이 좀 계속 좀 있나? 좀 잘 휴식을 못하면 무조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 멀리까지 갔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뭔가 잔실수가 많았던 느낌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정효 감독님이 되게 거칠게 강하게 압박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잔실수가 많았어요. 네. 저 대구 광주 경기도 입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 느낌의 광주와 저는 완전히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광주는 대구 광주 내가 알고 있는 이종효 팀 그리고 지금 광주는 옛날 이제 갓 승격한 약간 그런 광주 우리가 생각했던 광주 네.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내용들이. 이종현 감독이 저기 멀리 있다가 가깝게 와서 선수들이 쫄아서 그런가? 저기 원래 관중석에 있었거든요, 두 경기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이번 라운드에 벤치로 복귀했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피로의 여파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근데 뭔가 잔디가 안 좋은 느낌 들지 않았어요? 뭔가 볼이 뭔가 퉁퉁퉁 튀는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 좀 건조한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날 보면은 김대우, 김강국, 김경민, 구본철, 이상원, 최병찬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진짜 잘 뛰더라고요. 앞에서 진짜 거칠게 압박 잘해서 저는 이 압박 준비를 되게 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이제 압박을 통해서 이번 라운드에 이제 바로 득점에 성공한 강원이었는데 사실 압박 그리고 후방 지역에서의 공격 침투, 그다음에 크로스, 헤딩까지 지금 완벽한 하나의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뺏기면서 실점했을 때 집중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광주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광주도 전방 압박하면서 둘 다 전방 압박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에너지가 강원이 더 있는 느낌. 뭔가 프레시한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그게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경기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막 경기 플랜이 광주가 강원이 압박을 잘하기도 했지만 막 꼬였다고 보여지진 않았는데 강원이 뭔가 더 에너지가 훨씬 넘쳐 맞아요. 보였어요. 의욕이 있어 보였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까. 정경호 감독의 삭발이 통했다는 좀 강원 선수들 절실해 보였고 카드가 이날 강원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한 7, 8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브리엘은 심지어 들어갔다가 한 15분 만에 다시 교체로 나왔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뭔가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이 경기에 다 쏟은 것 같아요. 다 경고 6개 받았어요. 6장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경고를 받으면 우리가 어쨌든 좀 안 좋다, 파울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파울과 이런 터프함은 필요하잖아요. 그 상대방 이렇게 막 드리블하고 하는데 마냥 구경만 하고 그러지 않죠. 아니 사실 가가지고 경고도 좀 받고 받을 거 받고 붙을 거 붙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솔직히. 뭔가 6개 너무 많긴 한데. 6개 많죠. 네. 경기가 뭔가 광주는 너희들 압박 한번 해봐 우리가 뚫어볼게. 그리고 광주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는다. 니네 압박을 막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기세가 강원이 더 센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강원이 잘했고 전방에서 진짜 에너지틱하게 정용호 감독이 플랜을 짜서 잘 붙어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찬스가 있었는데 추가 득점이 없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찬스를 놓치고 계속 가다 보면 승점 3점이 1점 되고 1점이 빵점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 한 장면 한 장면 뜯어보면 되게 아쉽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 1대0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뭘 놓쳤다 뭘 했다 이런 게 크게 오면 그 결과로 그냥 판단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장면만 보면 더 못 넣어서 다음 경기가 뭐 불안해 보인다 이런 게
되어 보니까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대0으로 끝냈다는 게 물론 당연하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당연한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 왜냐면 광주가 3연패 하다가 이제 1승한 팀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 이거는 좀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포인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고 보면은 사실 이게 축구라는 게 보니까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거 엄청나게 같아요. 작용하죠 사실 운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1대0으로 어쨌든 막아낸 게 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가만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그 정립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뭐랄까 좀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많은 경기를 해설하고 중계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여서 아니 저렇게 운적인 요소가 많이 되면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할까? 막 나 이 생각도 막 들고 했었거든 혼자서 왔다 갔다 이제 축구에 관련된 어떤 그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 운을 그렇지.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 갖고 오기 위해서 훈련을 맞아, 한다. 맞아요. 맞아. 조금이라도 우리 쪽 네. 1% 0.5%라도 가져오려고 네.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내가 그 답답함이 좀 풀리더라고. 맞아요. 운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 다 되게 준비가 잘 되고 저는 좋은 경기였다고 봐요. 되게 수준 높은 경기였다고 봐서 그러니까 뭔가 뭐 이걸 문제점으로 볼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쉽긴 하지만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한 거에는 아쉽긴 하지만 1대0으로 정말 강원이 정말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이야기 많잖아요. 찬스 더 넣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 이게 1대0으로 끝냈다라는 게 저는 큰 소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되게 까다로운 경기였거든요. 강주를 잡아낸다는 거는. 네. 근데 뭔가 에너지가 되게 넘쳐 보이고 좋은 승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거를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도 잘 되고 네. 그 안에서 정신력이 있었지. 그래서 저는 정신력에서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술 뭐 이런 거 다 제외하지 말고 전술도 전술인데 전술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히프 라이브 할 때부터 주원 형이 항상 저한테 너는 맨날 뭐 운, 정신력, 전술은 없어, 기세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엄청나다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그래도 좀 덜 하고 딴 얘기를 해야지. 맨날 기세 나오고. 맨날 정신력 나. 그래. 운 나오고, 그건 중요하긴 하죠. 기도 사실.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 전술이 막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게 전술이 정말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경기가 안 되고 나면 전술이 중요하다.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결국엔 둘 다 중요해요. 맞아. 전술이 없는 정신력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술이 있어도 적절하게 정신력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야. 적절하게 6대4 뭐 5대5 정도로. 아니 5대5야. 나 5대5야. 네. 아니면 왜냐하면 근데 정신력이라는 게 멘탈이잖아요. 저는 멘탈이 진짜 나는 오히려 난 7대3으로 볼래. 7대3. 멘탈이 7인 것 같아. 멘탈이 7. 멘탈, 정신력, 자세 이런 것들이 난 7인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느낀 게 제가 술 먹은 다음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죠. 멘탈도 안 좋아져. 그래서 맞아.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체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멘탈도 뭔가 힘이 있어야 내가 멘탈이 좋아지지. 그럼 체력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맞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도 저는 요즘에 피지컬 코치가 수석 코치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과한데. 아니. 왜냐면 훈련도 왜 보면은 사실 전술은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피지컬 코치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되는 거지. 약간 좀 그 피지컬 코치가 또 골로 간다 그러면 전술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판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 감독이 이제 전술 코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피지컬 코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감독의 역할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분명히 어느 정도 전술적 능력이 당연히 맞아. 뛰어나야 되고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밑에 사람들이 코치들이 두세 명들이 계속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결심은 감독이 하는 거고 자기의 생각과 코치의 생각을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도출점이 나와야 되는데 감독 혼자 전술 짠다. 나는 그러면은 발전이 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감독이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코치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빌드업 축구라는 그냥 뭐 정말 쉽게 얘기해서 빌드업 축구를 하고 싶어. 근데 코치들 중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코치의 역할은
그걸 빌드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축구 이제는 빌드업 안 됩니다. 뭐 수비 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되게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훈수들은 입장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코치들은 그런 거를 근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슬기하고 나온 스타일 다른 거야. 나는 내 스타일이 있지만 너 스타일 얘기해봐. 그걸 결합시켜서 딴 거 얘기해보자. 아니면 얘가 말하는 게 존나 헛소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X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팀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사실 그 감독이 된 사람은 자기만의 축구가 무조건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도와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축구를 완성하게끔 도와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지 그치. 않을까. 근데 진짜 충성도가 높아야 되겠다 코치들이. 맞아요. 그냥 그게 맞는 거. 이러면 이제 코치들 충성도가 높아야 되거든 사실. 왜냐면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독이 무조건 코치를 원하는 코치를 데리고 와야 되지라는. 서로 이제 이게 합이 잘 맞는 코치. 그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맞아. 그래도 구단이 확실한 철학이 있어요. 구단인 철학이 있어야 네. 돼. 그래야지 뭐 이런 감독 유형도 있고 저런 감독 유형도 있는데 감독한테 정권 줄 건지 아니면 감독한테는 정권을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만의 철학으로 해서 뽑을 건지 그런 그렇지.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유현 선수 크로스 봤잖아요. 나 이유현 선수는 그건 하나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공격 가담 타이밍. 그리고 좋지 않나요 이유현? 딱 좋아요. 보면은? 저 스태미너도 있고 그러니까. 뭐 투쟁심도 있고. 저는 미드필더 이유현이 더 좋은데 아. 지금 오른쪽 사이드백을 뭐 팀 내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거기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드필더로 되게 많이 성장한 거 맞아요. 늘었어 축구가. 나는 미드필더 이유현이 국가대표 될 능력이 될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오늘 국가대표 많이 나오네. 저도 나중에 국가대표 얘기할 선수 한 명 있거든요. 저도 저도 있어요. 오케이. 네. 국가대표 얘기할 선수 있어요. 아니 이유현이 같이 미드필더를 보면 얘가 나의 모든 단점을 커버해 줄 것 같은 느낌. 진공청소기 같은. 그러니까 같이 뛰면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가 기성용 선수를 보좌하듯이 그런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토니 크루스 선수 독일에서도 보면 같이 뛰는 파트너가 정말 저는 항상 좋았다고 보거든요. 토니 크루스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에 있어서 본인도 역할을 잘한 거지만 근데 이유현은 누구랑 뛰어도 맞춰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근데 오른쪽 사이드백 보니까 뭔가 그냥 아쉽더라고요. 미드필더 나는 이유현이 더 좋은데. 나는 좋았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교체 투입됐다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24분에 투입됐다가 후반 42분 경기 끝날 무렵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내비둬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민하게 아니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비를 안 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선수는 동작이 자꾸 끊기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뺏겼으면 그냥 바로 수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비한 상황에서는 그냥 위치에 있으면 돼. 근데 이 선수가 뭔가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뛰고 멈췄다 가고 뭔가 네, 그 그런 느낌이 있어. 있었어요.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볼을 지켜주고 최소한 잃어버리진 않아야 돼. 뭐 파울이라도 얻어내든가. 근데 그런 모습이 한두 장면만 나와도 어렵긴 해요. 교체로 들어오면. 근데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나는 1대0으로 지금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이런 한두 번이 치명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큰 결단이에요 이거. 그래서 감독도 진짜 큰 결단이야 진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면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잘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보통 선수들이 자책을 하나요? 감독에 대한 분노가 생기나요? 아니 근데 둘 다요. 둘 다? 근데 자책도 요즘에는 그냥 딱 그 장면을 팩트로 그냥 보여줘? 내가 이런 보여주기 때문에 뭐 단체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영상으로 딱 장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한다고. 마지막에 또 코바체비치 또 아사니 볼 뺏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야, 근데 그 3분 정규전 3분 남았는데 그 빼는 것도 큰 결단이긴 하네요, 사실. 이거 선수랑 이거 트러블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뺀 거 아니야. 근데 뭐 충격을 줘야지 뭐. 그런 적 있어요? 교체 투입됐다가 교체 아웃된 적? 저는 없고. 있나요? 저는 마지막 은퇴 경기 때 전반 시작하고 한 20분인가 30분에 빠졌어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0대 0이었거든요. 제가 빠지고 나서 한 4골 먹었어요. 그래서 코치 감독님이 와서 끝나고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지막 경기였어요. K리그. 근데 왜 미안하대? 빼면 안 됐는데 뺐다고.
순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저는 이유 왜 뺐대? 그러니까 뭐 이유가- 이유는 못 들었어요. 아. 근데 뭐 경기는 뭐 좋지는 않았어요. 아. 좋지는 않았으니까 뭐 빠지긴 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 실점을 하고 만약 첫 골 먹고 빠졌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게 맨 마지막 제 은퇴 경기니까 뭐 많이 은퇴 아쉽긴 하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뛴 아니야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그날이 또 강원이었는데 응. 강원 원정경이었는데 당일치기로 갔어요. 안양에서. 어. 왜?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 아. 안양에서 당일 치러 갔다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휴게소 안마의자 막 시원해 놓은 거 알죠? 거기 앉아서 좀 쉬었어요. 제가 그때 허리도 안 좋을 때라 아니. 몇 시 경기였는데? 오후 경기 정확히 기억 오후 경기였던. 그럼 새벽까지 나갔겠는데? 아침에 나가서 점심에 휴게소에서 뭐 김치찌개를 음. 먹었다니까요. 어. 그래서 나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 그런 경기였는데 어. 그렇게 또 되고 뭐 좀 근데 뭐 선수는 주어진 상황에서 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고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좋을 수가 없지. 네. 그렇게 가면은 좋을 수가 없지. 저도 네. 그 뭐야 저는 본 건데 제가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전반전에 들어갔다가 전반전 한 35분에 부상 때문에 교체로 들어갔다가 후반전 10분에 재교체로 나온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그 라카룸으로 그냥 인사 안 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그냥 나오면서 관중들이 있는데 이 유니폼을 벗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제가 좀 다독거려 주려고 다가갔다가 몸 풀고 있는데 다가갔다가 그 친구 딱 보니까 이미 교체되면서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 그럼 멘탈이 완전 나간 거지. 그 정도로 누구야? 재교체는 이게 돼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죠. 그 누구야? 지금 요번 라운드에 골 넣은 친구 강상우 선수. 포항에 있을 그 때? 착한 친구가. 포항에 있을 때 네. 감독 누구였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왜? 얘기하면 다 나와요. 기억까지 네. 얘기했으면 누구였는데? 그래서 얘기해. 최진철 감독님. 그때 또 팀이 안 좋았잖아. 팀 안 좋았어요. 팀 안 좋았는데 해가지고. 근데 강상우 선수가 가장 선수로서 발전하는 감독님은 최진철 감독님과 함께 했을 때다. 근데 선수로 뭐 될수 유니폼 벗고 이렇게 다 갔는데? 있어. 근데 그때는 안 좋아. 이 감독과 선수 사이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근데 얘기를 그때는 해주고. 좀 안 좋았어. 그때는 안 좋았어. 그래서 안 좋았을 때였어. 뭐라 그랬어? 최진철 감독이 뭐라 그랬어? 그건 내용들을 못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다음날 미팅이나 이럴 때 딴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얘는 이제 나는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다이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난 다이다라는 말을 했었고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없다.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저기 B구장에 가서 훈련을 했었어. 했어? 네. 그런 모습 보이고. 근데 그 모습을 못 봤어요. 에이, 누가 전달했겠지. 전달했나? 코치나 근데 가볍게 어쨌든. 나와서 했어. 근데 그때도 팀도 안 좋았을 상황이고 해가지고. 비구장으로 갔고. 네, 근데 분석 카메라 진짜 보고 있다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카메라가 구장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 예전처럼 막 그런 지금처럼 막 직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착한 친구가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교체는 정말 선수로서는 진짜. 치욕적이다. 전반전 끝나고 나가는 것도 진짜. 전반전 끝나고 나는 게 가장 치욕적. 이 근데 가브리엘은 어느 정도 전반전 전에 나가는 건 더 치욕인데 전반전 끝나고도 나간 치욕인데 초반에 교체들 한 15분 만에 빠졌다. 이거는 그러면 진짜. 치욕. 그리고 처음에 분노로 시작했다가도 다음 날 되면 뭔가 창피하고 내 자신이 맞아요. 뭔가 그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그 감독이 라카룸 싫기도 들어가서 하고.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그거를 누가 가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뭐 말도 못해. 그러니까 좀 위로해줘도 미안하고. 싫고 위로 안 해줘도 싫어. 어. 말 걸어도 싫고 말 안 걸어줘도 싫고 그냥 싫어. 다시 그러면 뭐 상황이죠. 본인이 이겨내야겠죠. 팀이 알겠습니다. 이겨서 다행인 거지 뭐.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가브리엘과 이제 정용 감독의 어떤 그 기류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정용 감독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덧붙였어요. 네. 가브리엘이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광주에도 가브리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10분 15분 정도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었고 예정보다 일찍 경기에 투입했다. 강원의 가브리엘보다 낫지 않았나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그럼 마무리했습니다. 정경호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그 뭐라고? 광주의 김경민보다 우리 김경민이 낫다. 그런가? 김경민 선수도 잘했는데
골 찬스를 빅 찬스를 계속 많이 놓쳤어. 맞아.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동명이인이 좀 많이 네. 양 팀에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던 경기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전북 대 제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최근에 기세가 좋았었는데 이 경기 먼저 실점하고 1대1로 어렵게 비겼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덕현이가 그 본인 채널에서 입중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북을 보면서 져라. 전북 그냥 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또 이 정신 얘기를 또 하는데 제주 선수들이 지난 우리 또 독서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 라운드에 제주 뭐 무색무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정신무장 제대로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이 없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다 제주 볼로 흐르는 그런 적극성을 좀 발휘를 해줬고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창민, 이탈로, 남태희가 박진석, 김진규, 강상윤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좀 승리를 거둬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는 사실 김학봉 감독님 존재만으로도 정신력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공격 시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실 전술이 있는 팀들 뭔가 패턴대로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제주는 보여요. 그냥 그 개인이 좀 뭔가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민, 남태희, 이탈료 이 세 명만 봐도 조합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미드필더가 묵직해 보이고 그래서 볼 갔을 때 안 뺏기는 건 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야. 서로 다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야. 미드필더들이. 그리고 윙어도 그냥 뭔가 그냥 일자로만 움직이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전북도 사실 볼 갖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이 되게 그냥 둘 다 단조로운 느낌이 들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재미없어 보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주는 워낙 선수 퀄리티들이 묵직한 선수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또 쉽게 이 팀을 돌파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재미없게 만들지만 우리 팀도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게 뭔가 그냥 다 역할이 딱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전북이 사실 경기력이 좀 나쁘진 않았었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술이나 색깔을 이제 조금씩 구축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전북이 최근에 좋았던 거는 수비하다가 맞아요. 딱 역습 때리면 하는데 제주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전부도 그러니까 답답해지는구나. 서로 답답해지는 경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치, 제주가 항상 그래. 볼을 자기들이 워낙 개인 능력들이 좋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어. 근데 공격이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상대도 답답해지고 본인들도 답답한 경기가 많이 이뤄진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는 한 골로 잡고 승리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1대1로 비기다 보니까 그냥 답답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김학구 감독님 축구를 보자면 어쨌든 상대를 되게 힘들게 압박을 잘하고 공격도 막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냥 재미없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이창민이 3선 미드필드로 들어왔거든요 이번 경기에. 근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탈로, 이창민, 남태희 미드필드 조합은 괜찮다는 그런 평가를 좀 내렸는데 전북이 좀 문제예요. 양쪽 윙에 저는 이 파괴력 있는 선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뭐 베껴 나갈 수 있는 그런 드리블러 같은 그런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드필드에서 김진규 선수도 콤파뇨 선수를 좀 보좌를 못 해주니까 콤파뇨가 너무 고립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콤파뇨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너무 다 이제 미드필드 양쪽 측면이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콤파뇨가 고립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후반에 티아고가 돌아서 투톱 됐어요. 거의 4-4-2처럼. 네. 차라리 저는 그런 방식 투톱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팀에게는 어차피 아니 그냥 앞으로 전부 앞으로도? 그 포획 감독 스타일이 워낙 직선적으로 하니까 근데 티아고는 4-1-4-1로 구성하고 직선적으로 축구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드필더가 볼 없이 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규 선수도
뭔가 이번에 에너지가 되게 그냥 완전 음. 없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진규 선수 네. 에너지가 좀 없는 느낌을 네. 받았고 이게 전- 참 본 경기 보는 데도 막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북이 최근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구축하다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 제주의 경기를 통해서 전북을 상대할 때 상대방들이 약간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힌트라기보다 상대방 더 사실 답답하게 만드는? 저번 경기에서도 우리 저번 회차에서도 이 제주라 경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아질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늪축구라 그랬잖아 제주는. 아. 네, 제주가 상대방도- 늪축구인데 전북도 어. 늪축구를 하니 음.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근데 사실 딱히 뚜렷한 방법을 내놓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딱 음. 수비만. 근데 한 골 먼저 먹어버리니까 경기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 전북 안 좋을 때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공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지금 포획 감독을 내가 훈수하는 것 같은데 공격 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되게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만 가고 볼 소유할 때 포지션이나 이런 게 과연 저게 볼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인가? 근데 또 뭐 양쪽 윙 지금 나오는 전진우나 뭐 송민구 이런 선수들이 또 직선적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는 저는 포획 감독이 원하는 걸 잘 캐치해서 지금 팀의 핵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는 어쨌든 볼을 받아서 연결하는 한번 걸 두세 번 좋아하는 거기서 돌려쳐야 선수잖아요. 되는 선수인데 차라리 지금에서는 오히려 포드나 가운데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송민규는 지금 상황 전북 그 포획 감독 축구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뭐 원하는 선수 영입 안 해줬다. 뭐 그리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윙어 선수도 아나스모?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봐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북에 있는 선수 윙포들은 K리그에서는 사실 다 거의 검증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보고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선수를 쓸지 이거를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는가도 싶어요. 돈을 사실 정말 많이 써서 이 선수단을 구축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돈을 또 다 써서 포에 선수가 원하는 선수로 또 채워넣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게 맞나? 근데 사실 이제 포획 감독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좀 더 이제 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그건 맞는 했기 말이죠.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좀 있다.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양 팀 모두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팀이 만나면 경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찬스를 못 살리다 보니까 추가골이 터지지 않았던 거고. 제주 얘기를 해보자면 남태희는 역시 계속 경기를 칠 때마다 눈에 띄고 네.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음. 근데 이 선수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해지니까 약간 아래로 자꾸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전술적으로 저게 시킨 걸까? 아니면 남태희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남태희가 내려와지면 사실 공격 지형으로 볼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에 숫자가 계속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공격 전술 그러니까 둘 다 공격 전술이 뭔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사실 원하는 거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뭔가 다양한 돌파나 콤비네이션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즐거워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 장면을 만들어내기 쉽진 않아요. 대놓고 둘 다 내려준다고 하면은. 근데 전북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남태희가 사실 수비와 이제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그 블럭 사이에서 유리 조나탄하고 막 좀 콤비네이션 윙어들하고 해서 콤비네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일단은 콤파뉴한테 때려놓고 뭐 거기서 우리 볼이 되면 공격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좀 전북은 고립된 느낌을 받았고 저는 제주는 경기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남태희 선수가 내려오면서 받아서 박진섭이 뭔가 할 그 역할을 좀 잃어버린 느낌을 할 일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드필드에서 좀 팽팽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주 미드필드에.
그 전북 미드필드 진들이 좀 돌아간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날 후반 70분에 이승우 한국영 투입하면서 박진섭이 좀 중앙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영과 함께 전방 압박 계속하면서 공격 좀 전방 압박하면서 공격에 가담을 했는데 그 대응으로 제주가 교체를 합니다. 이탈로가 장민규, 유리가 박동진, 오재혁이 김준하 한 번에 3명을 교체를 했는데 오재혁은 부상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쳐도 이 한 번에 3명을 교체를 하는 게 좀 맞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봐요. 뭐 비행기 결항 때문에 뭐 그런 훈련을 제대로 못 해줘서 뭐 체력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제주가 이제 그냥 1대1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김재우도 들어가고 좀 장민규도 미드필더로 거의 이제 후반에 미드필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키려고 이제 그 마음 끌려내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교체하고 결국에는 빅찬 스미스를 하나 그걸 넣었으면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 넣으면서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는데 저는 좀 더 1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교체를 한 명 넣고 뭐 또 좀 한 5분 지나고 넣고 이렇게 좀 교체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한 번에 3명을 바꾸면 사실 좀 경기장에서 많이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한 아나스모는 아마 코리아컵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포획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제주로서는 전북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제주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치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 남태희, 뭐 이탈로, 이창민의 중원은 괜찮고 역시나 앞에서 득점력이 좀 터져줘야 되는 그런 제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북은 좀 더 기다려보자. 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울산 경기입니다. 자 경기 전에 봤어요. 3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3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주중 경기에서 광주에게도 이제 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박찬현 감독이었었고 세징야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오승훈 골키퍼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찬현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이제 한 건데 이 지금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 수순이 맞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경질 내지 사퇴. 이게 강원하고 승점 차가 3점 차이긴 해요. 한 경기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계속 연패한 게 컸겠죠. 초반 2연승 네. 이후에. 전체적인 승점을 얘기하는 거죠. 승점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가 지금 7점이고 7점이고 8위 강원이 10점이에요. 한 경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승을 했어요. 근데 수원 FC는 이제 1승을 했고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물론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동안 3백을 썼던 대구가 4백을 쓰면서 이제 올 시즌에 좀 변화해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게임은 또 다시 3백 돌아갔어요. 마지막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퇴할 거였으면 마지막까지 자기 하고 싶은 축구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말한 이제 코칭 스태프 구성에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이런 경우가 거의 있나 싶을 정도로 박찬현 감독님한테 단독으로 약간 간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원한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했고 어쨌든 그냥 수고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제가 뭐 엄청 아는 사이랑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뭐 연락을 드리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서 그냥 되게 용기 있는 도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끝나서 좀 뭔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감독 사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인기가 없었던 구단에서 이제 홈 경기 구장도 이제 바꾸고 전용 구장이 생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멋진 축구, 매력적인 축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동안의 역사 선수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있었고 그러면서 팀을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팀을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방식대로 잘 해온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면 빠르게 개선을 해서 팀을 좀 팬들이 대구 팬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강등당하면 물론 이제 강등당해도 뭐 수원 삼성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대구는 뭐 다시 또 그런 어떤 팬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1부 리그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팬들은 일단 상처를 받고 또 2부 리그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점차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예민하게 지금 생각할 때다.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감독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징야 에드가의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3년 정도 벌써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슬슬 이제 진짜로 이제 저물고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 있고 대체자는 못 찾아요. 에드가우 세징야 대체자를 어떻게 그치. 찾습니까? 네. K리그 거의 최고 용병인데 거의 10년 동안 최고 외국인 선수인데 못 찾는데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질 개선을 이번에 해보려고 했던 거죠. 좀 과감하게 해보려고 했던 게 했었는데 그 이상과 현실의 딱 중간을 찾아내는 게 어쨌든 감독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대로만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구가 이제 어떤 감독이 임명될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구 감독이 항상 이게 선택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애써서 히드풋볼 K를 하면서 센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애써서 뭔가 튀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그냥 내 소신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대구라는 팀을 봤을 때 저도 속내음은 몰라요. 그리고 대구 팬들을 자극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가 내 혼자 이미지가 그냥 조광래 사장 팀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아직도 박혀 있어가지고 박찬현 감독도 본인의 축구를 했을 때 백포를 했을 때 전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내비두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오해를 하고 있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직 이미지는 그런 게 박혀 있다 이 얘기죠 사실. 왜냐하면 계속 이 팀의 운영이라는 게 어떤 색깔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조광래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색깔대로 좀 움직였다고 좀 얘기도 듣고 좀 보기도 했으니까. 근데 500% 바꿨을 때 이제는 좀 감독에게 자율성을 좀 주나? 뭐 근데 뭐 이전부터 감독에게 그런 거 다 일임했었다. 최원고 감독 있을 때도 그랬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내 혼자만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나 어떤 그런 거 그 팀을 봤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반대로 조광래 사장님의 축구가 저는 K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적합한 감독을 계속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신선함보다는 조광래 사장의 맞아요. 말을 잘 듣는 잘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랄프 랑닉 그런 뭐 디렉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저는 큰 디렉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축구 모델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른 축구를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선수들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안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에 결과 나왔을 때는 와 이제 드디어 뭐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팀이 가장 흔들릴 때 그 철학이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광래 사장님의 축구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그게 웃기다는 거죠. 벌써 이 말이. 조광래 대표이사인데 왜 조광래 감독이 축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건 감독이면서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축구 철학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축구를 축구 철학을 대표이사인데 왜 대구에 그 이제 그게 들어간 이식이 그러니까 된다는 대표니까 거지. 저는 그래 철학이 확실하다고 봐요. 대구 FC 축구의 철학이.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 없는 축구가 오히려 되게 나쁜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철학이 있는 축구가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감독 선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대표이사의 축구적인 생각과 감독과의 축구적인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축구 외적으로 철학이 아닌 팀을 운영하는 철학이 아닌 전술적인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독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칭 스태프와 함께 팀을 못 만든다는 거잖아. 대표이사 눈치를 봐야 되고 대표이사와 같이 협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비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조광래 대표이사가
거기 맞는 감독 선임했어야 된다. 맞아, 뽑을 때. 그러니까 그 뽑을 때 애초에 뽑을 때. 그러니까 슬기 얘기로는 너 얘기를 네.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슬기 네, 얘기로는 대구라는 팀은 네. 축구를 대표이사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큰 틀을 음. 대표이사지만 저는 약간 거의 매니징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총감독. 네, 총감독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치. 느낌이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봐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성적도 네.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사실 K리그 되게 일부 리그 올라와서 아첸도 가고 전 되게 많은 걸 성적도 그렇고 그 운동장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많은 역할을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적이 지금도 나쁘다고 저는 막 이렇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또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감독 선임할 때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조항래님 하는 축구 맞으니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저는 감독이 잘 선임돼서 대구만의 여태까지 이뤘던 색깔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재밌다고 봤거든요. 역습 뭐 딸깍 축구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축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외국인 선수들을 그럼. 그 얼마나 어려운 네. 축구고 사실 인터밀란하고 비교해도 웃기긴 하지만 인터밀란도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투톱이 되게 해결하는 경기가 몇 경기 있어 시즌 중에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축구 그 3-5-2, 3-4-3 쓰는 팀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좋은 축구라고 봐서 이 축구를 잘 계승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표이사님도 오래 하셨고 지금 나이가 이제 71살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감독한테 이제 아예 이제 이름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팀을 운영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5년, 10년 뒤에 대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표이사의 철학이 뭣도 없고 성적 낸 것도 없고 뭐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홍래산이 여태까지 한 축구가 되게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런 부분이야. 뭐 예전에는 뭐 만화 축구라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 국가대표 감독할 때도. 근데 저는 그런 축구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차피 대표이사 하는 동안은 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구하고 이제 울산 경기 봤는데 이제 울산 볼 건데 울산이 지금 허율하고 야구, 그러니까 야구를 첫 선발 세웠습니다. 저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 야구 뭐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투톱이 네. 되게 전술 보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 투톱이 사실 보통 좁혀서 약간 힘싸움을 하는 투톱 경우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미드필더와 그 투톱이 항상 그 상대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계속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 경기 아이디어를 봤을 때 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잘 준비하고 왔고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다.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강상우가 저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왜 있냐. 근데 그게 한번 드디어 나왔어. 득점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본인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 길로 들어올 줄 몰랐던 약간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리고 느낌을 경기 받았거든. 그 보면은 강상우가 들어가는데 상대 수비가 제가 잡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맞아요. 모습이 있어. 야 진짜 이청용 선수는 축구 도사야. 그거를 아니, 왜냐하면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나는 오히려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좋은 거 반은 나쁜 게 뭐냐면 투톱을 쓰고 컨셉대로 했어. 울산이 측면에서 크로스 많이 올렸거든요. 네. 보면서 투톱 저렇게 해서 하면서 높이로 이용하겠지. 근데 그게 잘 안 통했어. 네. 안 통했는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도 아니야. 한 번 두 번이었나? 강상우가 가운데 와서 원래 사이드에서 올라오다가 그렇지. 네. 갑자기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풀백이 이제 쓱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멘트가 없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대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섞어주면 난 거기서 이제 울산이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엄원상이 후반에 들어오면서 측면에서도 이제 사실 공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넓고 깊게 쓰는 건데 사실 깊게만 좀 움직임이 됐었어요. 전반전에 좀 답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게는 안 쓰고 양쪽 윙백도 사실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엄원상이 들어오면서 넓고 깊게 움직여지면서 공간이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후반전 되면은 사실 내려서는 수비수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그 공간이 정확하게 열렸고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전술적으로 되게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울산이. 전술적으로 네. 좀 단순했는데. 저는 근데 경기 보면은 미드필더가 사실 이진영, 고승범 조합으로 나왔고 이청용이 계속 중앙으로 들어갔고 그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투톱이 서 있었고
그리고 박민서 맞죠? 박민서 네, 맞죠. 네. 이 선수는 왼쪽으로 좀 많이 맞아. 돌아가고 강상우는 이제 후반전에부터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엄원상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상대의 수비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경기를 보면 전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상대의 약점이 어디고. 근데 전북 경기를 보면 이런 게 안 느껴져서 뭔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셉대로 했다. 네. 근데 컨셉이 난 전반전에 안 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크로스 이제 투톱 알겠는데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려서 아. 상대가 대응을 하더라고요. 3백이니까. 네, 쓰리백이가 대응을 네. 하더라고. 여기서 더해서 이번 경기에서 첫 선발 나오는 한태희 골키퍼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선수 때문에 안 됐다고 봐요. 선방. 공중볼에 오, 대한 좋아.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 네. 그래서 와 저렇게 주구장창 크로스 올리는데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네. 골키퍼의 그 행동 반경도 넓고. 이 선수 있죠. 고등학교 때는 지고 있으면 포워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랬다며. 예, 골 진짜 기가 막히게 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 골을 말도 안 되게 골을. 그러니까 발밑도 된다는 어느 정도 쓸 줄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잖아. 선수가 그 타점이 좋은 거야. 크로스 상황에서 뭔가 공격수의 타점 그 시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용기가 엄청난 선수거든요. 그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데뷔전이 제 장훈고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알고 있던 선수. 아니 알고 있던 선수는 아니에요. 아. 워낙 어려서. 아 데뷔전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잖아. 그치. 데뷔한 선수. 딸려. 특히나 미드필더 공격수는 빼고라도 수비나 골키퍼들 보면 이제 그치. 보면은 얼었지, 이제 얼었지. 입술이 하얗고 일단은 약간 좀 어. 말라 있고 뭔지 알지? 저는 골키퍼 데뷔 전에 가장 그 기억에 불안했어. 남는 거는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잖아 우리 화이팅 하자 라카룸에서. 전반전 라커룸. 근데 유니폼이 등번호가 앞으로 와 있었어.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아 진짜로요. 아니 근데 유소년 레벨에선 진짜 많아요. 아, 진짜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라커룸 가자 했는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이잖아. 이거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그때 이제 우리 언더셔츠 안에 언더셔츠 밖에 유니폼 있잖아요. 긴장을 한 거야.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유니폼을 이제 그 뭐야 앞으로 입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입어. 등번호가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급당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서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줬었던 누구였어요? 아, 아니 그냥 귀여운 실수니까 누구였는데? 김진영 선수라고 어. 포항에 있었던 그 네. 선수가 제 기억에는 유니폼 거꾸로 입었었던. 근데 유소년은 생각보다 많아요. 아 긴장해서. 네, 유니폼 안 갈아입고 그대로 화이팅 위치고 막 나가는 선수도 있고 아. 막 유니폼 뭐 어. 바지를 거꾸로 입는다든지. 아, 바지 거꾸로 너무 입는 건 진짜 긴장해가지고. 많아. 바지 거꾸로 입는 건 진짜 많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전에 전혀 그런 모습 안 맞아요. 느껴졌고 네. 키가 1m 97인가 8이다 프로필상에서 음. 그게 거의 2m잖아요. 네. 저는 2m 골키퍼 중에 이렇게 2m가 안 느껴진 쪽으로 민첩함이 있는 선수는 거의 국내에서 처음 봤습니다. 나 그래서 이 선수 대표급 될 것 같아요. 네. 한태희 선수요. 네, 한태희 선수. 선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거 있죠. 원래 주전 골키퍼 부상당했을 때 넘버2 골키퍼 들어와가지고 그쵸. 주전 자리 차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오승 골키퍼가 들어와서 오승 골키퍼 주전 자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태희 골키퍼를 데려갈 만한 또 1부 리그 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주전으로 쓰려고. 그리고 이 상황이면은 굳이 한태희를 또 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금 맞아. 폼이 좋은데. 나는 그래서 한태희 봐야 된다. 제가 골키퍼 기회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조현우 골키퍼 제가 여태까지 제2의 조현우 한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거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넘버원 골키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김승규를 제치고. 조현우가. 근데 됐잖아요. 넘버원을 됐잖아. 주전으로 했잖아. 주원이 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다는. 그 다음에 골키퍼 얘기는 제가 잘 안 했거든요. 네. 잘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저희 한태희 골키퍼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공중볼 자각력인데 이 정도 순발력인데 없어요. 저는 국내에 지금 없다고 봅니다. 키는 골키퍼는 있겠지. 키 큰 골키퍼. 근데 이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골키퍼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한번 지켜. 진짜 지켜봐야 될 지켜봐도 골키퍼예요. 좋겠네. 워낙 네. 발밑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 골키퍼이긴 하죠. 네. 그래서 한태희 골키퍼도 이제 좀 대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두 번째 골키퍼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행이다. 저는 대구 FC가 B 팀을 운영하거든요. 지금도 하나. 아무튼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사실 경기력이
충분히 준비돼 있었을 거예요. 그 경기를 계속 떼어서. 그래서 아마 팬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B팀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자꾸 못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좋은 골키퍼가 등장했다라고. 예전 유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 유명한 왜냐면 골을 선수였구나. 넣으니까 골키퍼인데 골 넣어. 막 네. 발리수를 골 넣고 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라마스가 골대도 맞추고 기회도 좀 작긴 했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우 경기를 보면 되게 못한다는 느낌 없어요. 보면 나름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열심히 뛰고, 그리고 홈 경기니까 대우 또 분위기가 홈팬들 또. 앞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게 좀 승률을 안 따라줘서 아쉽게도 박찬현 감독이 이제 사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드가는 진짜 처음부터 힘들어 보이던데요. 진짜 오랜만에 선발로 뛴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에너지 그 몸에 나오는 에너지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여기 원래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고 아, 하니까 그러니까 더 더 그래. 그렇게 보이나 봐. 그리고 원래 이 선수가 크니까 압박 올 때 되게 약간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압박 가는 게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에너지가 진짜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정말로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이번 시즌 잘 버텨내고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좀 감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리빌딩이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선수들 젊고 유망한 선수들 대구에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의 이제 주요 선수들 에드가와 생리냐를 이제 뭐 대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그 말도 자체도 지겹고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빠르면 여름이라도. 네. 제가 볼 세징야를 때는 내보라는 뜻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감독을 바꾸는 게 충격 요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수단에 충격을 준 거고, 제가 볼 때는 선수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대구는 새로운 감독이나 이건 누가 들어오나요? 일단은 아직 뭐- 서동원 그 코치님이 감독 일단 대행을 하고 하시는 감독 것 대행 같고. 하고. 네. 네. 아마 그렇게 쭉 이어가지 않을까요? 제 음. 생각에는 그런 아. 지금 상황에서 사실 들어가기도 그러면 되게-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대표이사님이 자격증이 있잖아. 본인이 감독 그럼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중동을 갔을 때 중동 그 경기 알라인 이명주 선수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동 그 옷 입은 사람이 거기 벤치에 있더라고. 근데 구단 사람이래. 근데 그분 연봉이 한 50억 된다 그러던데. 그분이 막 교체하고 막 그러더라고. 구단 그 코칭 스태프가 아니라 구단 사람이 뭐 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벤치에서 하는 걸 보고서, 그러면은 이 긴급 상황에는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 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그냥 네. 저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술적인 컨셉을 확실하게 들고 나왔고, 또 후반전에는 이제 뭐 강상우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득점도 성공을 했다. 야구는 첫 선발을 했는데 확실히 후반전에 90분 계속 안 뛰다 보니까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반전에 야구가 슈팅 떼는 모습, 이런 모습 봤을 때 야구는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자주 좀 써야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투톱이 저는 되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 둘 다 역할을 좀 잘했던 것 같고, 앞으로 그 김판호 감독님이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번 경기의 아이디어가 많이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그 뭐야 누가 이동작 안에서 뺐다 그랬지? 가브리엘. 야구도 제가 볼 때는 경기에 못 나오는 이유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김판구 감독님이 그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훈련장이든 연습 경기든 보여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 야구 선수도 변화를 해야겠죠. 뭐 그렇게 김판원 감독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한다고 하면 경기에 출전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도움이 됩니다. 야구가 확실히 허율 선수가 있을 때 다른 게 뭐냐면 야구는 슈팅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훨씬 더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야구 필요하다. 저는 야구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울산의 공격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규가 사실 빈자리 크죠. 그러니까요.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팀, 뭐 모든 팀이 마찬가지지만 울산 그
상대가 거의 내려가 있잖아요. 울산은 상대로. 그러면 진짜 한 번 왔을 때 그때 넣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주민규의 빈자리가 크긴 큰 것 같아요. 그걸 살려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니까. 예. 그래서 뭐 울산으로서는 새로운 선수의 조합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코리아컵 주중에 있고 또 다음 주말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